자, 2학년 학생들, 세계지리를 듣는 학생들, 60쪽에 펴시고 두 번째 옹클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세계대지형. 자, 60쪽의 5번 문제부터입니다. 다음 자료는 지도를 보고 학생이 생각하는 모습을 간략하게 표현한 것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 사람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토양이 비옥해서 이탈리아에서는 포도 재배, 인도네시아에서는 벼농사가 발달했다. 이탈리아에서 토양이 비옥한 곳, 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 벼농사를 하는 토양이 비옥한 곳, 공통점을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다. 그죠? 자, 이탈리아와 인도네시아. 그 다음 하나 더 읽어볼게요. 은, 유황, 구리 등이 풍부해서 광업이 발달했다. 유황 온천 알죠? 유황 온천이 어디 있어요? 마그마가 끓는 곳 근방에 있잖아요. 구리는 대표적인 지각판 경계부에 마그마가 형성되는 곳 근방에 있는 자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그런 안반체, 기반암들이 있는 곳 주변에 있는 토양을 가르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쪽에 있는 토양들은 상당히 비옥하다고 수업 시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보기서 그러게 되면 높은 지열 발전이 바로 마그마가 끓는 곳 주변, 지각판 주변에서 있는 곳이죠. 그죠? 그래서 맞고,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석탄은 고생대 때 만들어지는 자원이니까 틀렸고, 온천, 간헐천은 이용한 관광산업이 활달해 있다. 요거 맞죠? 온천은 혹은 간헐천은 바로 지각판이 분열되는 거나 아니면 판의 경계부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지형이 되겠죠. 그 다음 퇴적 지층이 수평 상태로 나타나는 구조평야가 발달했다. 구조평야는 내인적 작용에서 내적 작용으로 기원하는 것은 맞지만 집안의 구조평야란 게 뭐냐면 집안의 비스듬한 융기, 자 이후에 침식이 벌어지는 형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퇴적 지층이 이렇게 수평으로 차곡차곡 쌓였어요. 자, 그랬다가 집안이 비스듬하게 융기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됐다가 깎여 나가는 경암반, 영암반, 경암, 연암이 있으면 자, 연암이 급속도로 깎여 나가고 그 다음에 경암이 또 천천히 깎여 나가고 이러면서 비스듬한 형태의 이런 이제 평야가 만들어질 때 이거를 부족평야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이건 관련이 없어요. 결국 기역디귿번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다음 자료는 어느 지형의 형성 과정과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지형이 발달해 있는 지역을 지도의 ABCD에서 고른 것을 했다. 석회암 나오네. 석회암 지형이고 갈라진 틈을 따라 용식작용이 진행되고 차별적인 용식작용으로 탑 모양의 봉우리가 만들어진대요. 탑카르스트를 얘기하고 싶어하네. 그리고 하천 및 해수의 침식작용이 한 번 더 나타나게 되고 봉우리의 간격이 넓어지게 됩니다. 여기는 하천에 의한 침식작용 나타나는 부분이네. 탑카르스트가 이렇게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석회암의 갈라진 틈을 따라서 용식작용이 일어났을 거면 맨 처음에는 요 지금 탑카르스트의 꼭대기 부분까지 다 석회암지대였다가 용식으로 인해서 높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 그랬다가 마지막에 하천이 계곡을 따라 흐르면서 침식으로 여기 밑으로 깊게 깎아내리는 거야. 그러면서 하천물은 이렇게 아래쪽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탑 카르스트를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카르스트 지형은 일반적으로 습한 곳에서 잘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습한 곳에 비가 많이 오는 곳에서 안반체가 잘 깎여 내려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 습하고 좀 더 온도가 높아야 돼. A 탈락 춥지, C 탈락 건조하지, E 탈락 건조하지, B 완전 건조하고 한대 지역이지. D 우리가 D에 9일인의 탑카르스트가 있는 지역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렇게 기호를 통해서 추론해 가지고 풀 수는 있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거 한 가지 알아두자면 석회암 지대의 분포를 그래도 한 방에 좀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석회암은 지중해 지역에 굉장히 발달한 안반체예요. 그래서 지중해 지역은 이탈리아뿐만이 아니라 동유럽 일대, 네, 이런 지역, 그다음에 터키 서부 일대 이런 부분 여기에 카르스트 지형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답니다. 프랑스 남부까지. 그다음에 또 카르스트 지형이 많이 나타나는 곳이 중국의 남부지방, 그다음에 베트남 북부 지역, 하롱베이 알죠? 그래서 중국 남부, 베트남 북부 이쪽 지역이 카르스트 지형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보면 전반적으로 그렇게 추운 곳이 아니죠. 온화한 곳이고 혹은 열대나 지중해 기후 지역이고 비가 많이 오는 습한 기후 지역 중에 한 군데이기도 하고 그런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이런 석회암 지형이 나타날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D. 그 다음 7번. 가와 나가 어디냐? 나는 뉴질랜드 남부네요. 가는 포르투갈 북부, 그 다음에 스페인 북부, 북서부 지역이네요. 그러면 위도상으로 봤을 때 뉴질랜드 남부 지역은 남반구에서 제일 끝부분에 밑에 있기 때문에 고위도 지역에 해당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스페인은 중위도 지역이에요. 중위도 지역에서는 빙하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그랬죠.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건 해안선의 굴곡이 상당히 꼬불꼬불한데 가와 나는 공통점은 해안선의 굴곡이 상당히 크다.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는 있으나 이 두 개의 형성 과정이 다르다고 그랬죠. 가는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부르고 나는 피오르 혹은 피오르드 해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는 해수면 상승으로 바닷물이 계곡부에 침투해서 들어간 거죠. 계곡에 바닷물이 들어간다고 해침, 해수가 침투했다고 해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피오르해안 같은 경우는 빙하가 한번 침식을 해서 U자국을 만들고 그 안에 해침이 들어가는 거죠. 물론 해수면 상승으로 해침이 생겼겠지만 그래서 나는 확실한 직접적인 빙하에 의한 침식 지형이 나타나는 곳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지만 가는 빙하에 의한 침식이 있던 흔적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그래 놓고 나서 보기에 갈게요. 가는 빙하의 침식 작용으로 형성된 U자국이 침수된 것이다. 맞죠? 아니요. 가는 아니죠. 틀렸죠. 그 다음에 남과 같은 자 다시 그 다음에 나와 같은 유형의 해안은 우리나라 서해안에서도 잘 나타난다. 우리나라 서해안은 빙하가 한번 덮고 있다가 침식한 지형이 아니에요. 서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이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그 다음에 나는 가보다 많은 평균 수심이 깊다. 그렇죠. 자 나는 빙하가 한번 싹 훑고 지나가 버리면 이런 데 탁 끊어서 보게 되면 U자국이 엄청나게 크게 형성이 돼 있는 거라. 그래서 수심이 상당히 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가나는 모두 흡인 계수면 상승으로 형성되었다. 이런 공통점은 있네요. 그죠? 빙하기 때는 가는 그냥 바닷물이 있었고 나에서는 바닷물이 있고 요 안에 파인 곳은 이제 계곡이었겠죠. 그런데 나는 빙하가 싹 다 뒤덮고 있는 지역이었고 하지만 후빙계 해수면 상승이 되면서 가는 바닷물이 침투해가지고 안쪽에 다 들어왔고 나는 빙하가 녹고 난 다음에 이제 빙하가 훑고 지나간 U자국이 있으면 그 안에 바닷물이 침투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 모두 다 후빙계 수면 상승으로 형성되었다는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그리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8번 해안지형을 간략하게 나타내었다. A, B, C,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죠. 한번 여기 관련되는 지형들의 명칭을 한번 써봅시다. 쌤이 수업 시간에 지난번 온라인 클래스 수업 시간에 요거하고 똑같은 모형의 그림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상기시켜 봅시다. A, B가 있는 지역 여기는 해안이 지금 암석해안이네요. 그죠? 모두 절벽이 있고 요런 해안은 일반적으로 곳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CD가 있는 곳은 이제 모래가 막 있는 곳에 이제 모래해안 혹은 사빈해안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곳은 만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명칭 자 A는 B가 후퇴하고 나서 깎여서 만들어진 평평한 안반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거는 파식으로 깎이고 나서 만들어진 평평한 안반체 파식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파도에 의한 침식으로 깎인 절벽입니다. 그래서 해식에가 절벽을 얘기한다는 한자어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해식에, 바다에 의해서 침식된 절벽, 그거는 파시계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파시계. 그 다음 C는 석호네, 그죠? 그리고 석호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모래톱, 이게 바로 D가 사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A의 주요 형성 원인은 파랑의 퇴적작용 절대 아니지, 침식작용이지. C의 면적은 인간의 간섭이 없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확대된다. C의 면적은 인간의 간섭이 없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축소되죠. 왜냐? 어딘가서 하천이 흘러서 이쪽으로 들어온다 그랬죠. 그런 하천이 운반한 물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C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C를 메꾸기 시작한다 그랬죠. B가 육지 쪽으로 후퇴할수록 A의 면적은 축소된다. B가 육지 쪽으로 후퇴해서 들어가면 A의 면적은 자꾸만 넓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틀렸다. 그리고 C는 D가 성장하면서 만들어진 호수이다. 맞죠? D가 성장해서 만 부분을 막아버리면 호수가 되는 거니까, 석고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네요. B는 곧 D는 만에서 잘 발달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기본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그 다음 실전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세계의 대지형은 그냥 이거는 이론만 제대로 공부해 놓으면 선생님이 그냥 설명했던 것만이라도 제대로 좀 기억만 해놓고 있으면 실전 문제를 풀 때 진짜 그냥 술술술 나와요. 그냥 생각할 게 없어. 그냥 다 이해하고 암기할 거 암기하고 공부 좀 해놓으면 절대로 틀릴 일이 없는 부분이 바로 세계의 대지형입니다. 자, 실전 문제 1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볼까요? 판의 경계 유형은 판이 상대적으로 이동하는 방향에 따라서 세 종류로 구분한다. 첫째, 두 판이 서로 충돌하는 경계 유형. 두 팔이 서로 충돌하는 경계 유형. 해양판, 대륙판이 서로 만나서 꽝 충돌하기도 하고, 대륙판이 서로 만나서 꽝 충돌하기도 하죠. 둘째, 밑에 적혀 있네, 그죠?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하는 경우, 그럼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개가 있네. 둘째, 두 판이 어긋나서 미끄러진 경계 유형. 요거 변환 단층이나 주양 이동 단층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요거는 주로 샌안드레아스 단층이라고 해서 B 구역에서 잘 나타난다 그랬다, 그죠? 이유는 B. 그 다음 판과 판이 서로 미끄러질 때 마찰로 인해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B 구역 맞고. 그 다음 셋째, 디귿. 두 판이 서로 갈라지는 경계 유형이다. 두 판이 서로 갈라지는 경계 유형은 주로 해령이 되겠다, 그죠? 그렇다면 자, 한번 볼까요? 기역에서는 새로운 지각이 형성된다. 아니죠. 새로운 지각은 해령에서 형성되죠. 그래서 디귿이지. 그 다음에 니온에서는 해령 틀렸네. 디귿에서는 해구가 발달. 해구는 오히려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기역에서 잘 발달하겠죠. 그래서 틀렸어. A는 환태평양 조산대 일부이다. A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일부이죠. 틀렸죠. A는 C보다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A는 C보다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틀렸죠. 왜냐하면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부위는 상당히 지각판이 두껍게 형성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마그마가 뚫고 올라와서 화산 활동을 하기가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틀렸어. 다음에 니은의 대표적인 사례 지역으로 B를 들 수 있다. 니은의 대표적인 사례 지역으로 B를 들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자, 주양이동 단층 혹은 변환 단층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번째 2번. 지도는 아프리카와 북아메리카의 대지형을 나타낸 것이다. AB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BC는 각각 고기조사인데 신기조사인데 안정육계 중 하나에 해당된다. 자,
이것도 뭐 이제 분포만 제대로 알면 끝나죠. 자, 진하게 표시된 부분 볼까? 여기 에팔레치아 산맥이 있는 미국 쪽. 그 다음에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드라켄스버그 있는 곳. 이런 데는 모두 다 고기 조산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로키 산맥이 있는 쪽 미국 서부. 저쪽에 아프리카 북쪽에 지중해 쪽에 있는 아틀라스 산맥이 있는데 이런 데는 신기 조산대다. 그 다음 나머지 아프리카는 모두 다 탁상지라고 그랬죠. 그죠? 탁상지. 그 다음에 미국의 중북부, 그 다음 캐나다 있는 지역도 여기 모두 안정육계라고 그랬죠. 자, 여기 탁상지 있는 쪽, 이쪽에 모두 다 안정육계, 여기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기호를 쓸 수 있겠죠. 안정육계 B, 그 다음에 신기조산대 A, C는 고기조산대. C는 주로 판의 경계부에 발달했다. 틀렸죠. 그 다음에 A는 C보다 평균 해발 고도가 높다. 맞죠? 신기조산대가 가장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졌다 그랬죠. 신생대 때 만들어진 거. 그 다음에 고기조산대는 옛날에 고생대 때 만들어진 산맥이에요. 이러면 가장 최근에 만들어질수록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높이가 굉장히 높겠죠. 옛날 거는 한번 만들어졌다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 이게 깎이고 깎이면. 그러면 한참을 침식돼 가지고 산이 뭉퉁하게 낮게 형성이 되겠지. 하지만 최근에 만들어진 산들은 판의 충돌로 인해서 완전 볼록하게 튀어올랐겠지. 그러면 평균 해발 고도는 신기조산대가 더 높게 나타나겠죠. 그죠? 그 다음에 B는 A보다 지진과 하산 활동이 활발하다. 자, 아니지. B는 안정육기이기 때문에 지진 화산 활동이 별로 없죠. C는 B보다 조산 운동을 받는 시기가 이르다. C는 옛날에 만들어진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C는 B보다 조산 운동을 받은 시기가 이르다. 라고 하면 틀린 말이겠나요? 그죠? 자, 그 다음. ABC 중에서 A의 석탄이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다. ABC 중에 석탄이 가장 많이 매장된 곳은 고기조산대 산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A가 아니네. C네. 그죠? 이게 틀렸지. 그 다음 문제 3번으로 갑니다. 자, 세계지리 수업 장면의 일부다. 자원을 보고 있네요. 그죠? 칠레 100%, 거의 생산량 100이 나왔다.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를 100으로 했을 때 상대값이다.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 상위 국가 5개를 나타내라. 그럼 가는 바로 가의 국가별 생산량, 가의 자원은 바로 구리가 되겠네. 안 읽어봐도 뻔히 알겠죠. 나는 호주를 100으로 잡고 중국이 2위, 브라질이 3위네. 이거 호주, 중국, 브라질 모두 다 안정 6개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석탄 아니면 철광석이다. 그런데 쭉 읽어봐요. 나의 세계 최대 매장 국가는 호주고 브라질, 러시아에도 있고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이것은 산업의 쌀이다. 산업의 쌀이 뭐예요? 철광석이죠. 그죠? 그래서 구리와 철광석, 구리, 철광석 2번이 되겠다. 그죠? 네. 그 다음 4번 문제. 요거 답례부 끊어서 보는 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어떤 지형 분포를 가지고 있느냐, 고기 습곡 산지의 분포는 어떻고 신기 습곡 산지의 분포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만 알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그렇게 어렵지 않다. 세계 대지형에 있는 실전 문제도. 자, 볼까? 선을 그어놓은 두 군데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봤더니 A는 해발고도 5000m가 계속 있네. 그럼 이건 A는 티베트권 일대겠네. 그러다가 해발고도 5000m 이상 계속 있다가 B로 내려가게 되면 갑자기 평지가 나와. 그럼 B는 요 끝에 인도 쪽이네. 그 다음에 C하고 D를 볼까? C하고 D, C는 해발고도 1000m 정도가 나오고 D는 해발고도 막 3000m까지 막 올라가네. 그러면 선이 이렇게 꺼져 있으면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있는 곳이 해발고도가 훨씬 높겠죠. 그래서 D는 알프스 히말라야에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C는 스칸디나 반도에 있는 산맥이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볼까요? A는 완만하고 평탄한 순상지다. A는? 아니죠. 이게 지금 완만하고 평탄해 보이겠지만 고원지대다. 제일 높은 곳에. 그래서 이거는 티베트권이라서 순상지가 아니다. 신기 습곡산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D는 중생대 말 신생대의 조산 운동을 받았다. D가 중생대 말 신생대. 이거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A는 C보다 판의 경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가까운 데 있잖아. 여기 히말라야 산맥인데. 그 다음에 B는 D보다 지열발전 잠재력이 높다. D, 알프스 산맥이 있는 D가 훨씬 더 지열발전 잠재력이 높죠. 틀렸죠. 그 다음에 C는 D보다 지진 발생 빈도가 높다. 지진 발생 빈도는 당연히 지중해 지역 근처에 있는 알프스 산맥 지역이 높겠지. 틀렸지. 답은 2번이 되죠. 그쵸? 그 다음 볼까요? 세계지리 수행평가 과제물이다. ABCD 중에 옳은 내용만 있는 대로 골라보자. 볼까? 자, A는 지금 현재 이탈리아 지역, 지중해 지역 가르쳤다. 비옥한 화산재 토양에서 포도를 재배한다. 맞죠? B는 노천탄광에서 석탄을 생산한다. B 지금 완전 빙하지 한복판인데 무슨 탄광? C는 필리핀인의 뜨거운 지하수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한다. 필리핀도 이거 환태평양 조산대 프레고리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열 발전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뜨거운 지하수가 맞죠. 그 다음 D는 어디고? D는 뉴질랜드 북쪽. 여기 온천, 간헐천을 이용해서 관광산업이 발달했다. 뉴질랜드 북쪽도 마그마가 불불 끓는 지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온천과 간헐천이 발달할 수 있는 거예요. A, C, D가 답이 되겠네. 그럼 6번. 기흥,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볼까요? 종류석, 석순, 석주, 그리고 석회 동굴 내부의 온도. 자, 이거는 석회지형이다. 석회암지형. 그래서 이거 보니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오면 좋겠는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집안 그 분포가 맞는 걸 골라라는 게 아니잖아요. 요 분포는 맞으니까 요 맞는 분포에서 이런 지형이 나타났다라는 거고 보기에서 내용이 맞는 걸 고르면 되네요. 그죠? 그다음에 터키는 탄산칼슘이 함유된 물이 경사지를 따라서 흐르는 곳이 있고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하얀 봉우리가 있다. 석회지형을 계속 얘기하고 있네. 그럼 인도의 데칸고원은 용암이 지표에 갈라진 틈을 따라서 대규모의 분출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지형이다. 용암이 지표에 갈라진 틈을 따라서 대규모 분출이 일어나는 것을 열화분화라고 하고 요걸 통해서 만들어진 지형이 바로 용암 대지가 됩니다. 인도의 데칸고원은 용암 대지 중에 하나의 사례가 되겠죠. 용암 고원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크레이터호 딱 나오니까 이거 칼데라 얘기하네. 화산 지형이다. 그 다음에 칼데라가 형성된 이곳에 물이 채워졌고 호수는 해발고도 1800m가 넘는 산정부에 있고 호수 안쪽에는 위저드 섬이 있어 신비로운 모습이다. 뻔하죠. 이렇게 났다. 그럼 기읍과 디귿은 모두 주성분은 탄산칼슘이다. 맞네. 니은은 화학적 풍화 작용으로 형성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네. 그 다음에 리을은 대부분 점성이 큰 유문화 만산암질 아니지. 이게 지금 말도 점성이 작아서 그러니까 물처럼 쓱 흘러내린 용암 그런 용암은 바로 무엇이냐면 점성이 작은 현무암질이죠. 그리고 요게 돼야 바로 용암 대지가 형성되는 조건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점성이 큰 유문암 또는 안산암질 용암이 분출하게 되면 이렇게 지표 하부에서 삐집고 이렇게 밀고 올라오기 때문에 상당히 급경사의 종상 화산재를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읍은 미음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 비읍 위저드 섬은 지금 요거를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잘 봐요. 크레이터는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화구가 함몰되면서 본래의 화구보다 더 큰 칼데라가 형성되었다. 그러면 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펑 터집니다. 왜냐? 근데 이게 밑에 마그마가 있고 마그마에서 빠져나온 마그마가 싹 다 빠져나가고 그런 다음에 밑에 부분에는 빈 공간으로 남게 되고 그러면 이 빈 공간이 무너져 내려서 거대하게 무너져 내린 칼데라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다음 여기 호수가 만들어져 있었던 거지. 그런데 여기에는 밑에 쭉 요감이 흐르던 물길이 있어요. 무너져 내린 요 마그마 공동도 있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폭발이 일어나기도 해요. 한 번 더 폭발이 일어나면 조그맣게 호수 안쪽에 섬이 다시 또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거지. 결국에는 칼데라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위저드 섬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제대로 구체적으로 오른다 해도 문맥을 봤을 때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호수가 있고 호수 안에 다시 위저드 섬이 있다 했으니까 위저드 섬이 마지막에 D 만들어졌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읍은 미음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가 아니고 느린 거지.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7번 설명 1 보니까 해당하는 용어를 글자판에서 지우고 남은 글자를 사용해서 그 지형을 설명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볼까요? 설명 1. 화구가 함몰되어서 형성된 본래의 화구보다 규모가 큰 분지다. 그래서 화구가 함몰되어 형성된 본래의 화구보다 규모가 큰 분지는 칼데라 분지가 되겠네. 그러면 칼데라, 칼데라 제거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석회암이 빗물이나 지하수의 용식작용에 의해서 형성된 와지는 무엇이냐? 돌리네죠. 그러면 돌리네 제거했어요. 용암, 화산, 쇠설물이 교대로 쌓여서 만들어진 원뿔 모양의 화산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성층화산. 그러면 다 제거하고 남은 글자는 카렌이네. 카렌은 석회암 지대에 모두 이제 테라로사토가 있고 석회암 지대가 있는데 안반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산화탄소를 함유한 비가 막 내려요. 내리는데 대부분 석회암은 탄산칼슘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함유한 석회암 구성 물질들은 녹아서 싹 다 용식되어서 사라지고 없을 텐데 끝까지 남아 있는 이제 안반체, 불순물 덩어리 안반체 같은 이런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게 카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기둥 모양으로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용식되지 않고 남은 암석이 지표로 드러난 석회암 기둥이다. 요게 바로 카렌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야, 여기 있는 거 A부터 F까지 하나씩 싹 다 써보죠. 지형 명칭들을.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 사주가 발달하여 형성된 호수, 석호죠. 모래가 바람에 날려 쌓인 모래 언덕, 사구죠. 그 다음 모래가 파랑과 연안류에 의해 퇴적된 모래밭, 사빈이죠. 그 다음 암석이한 D번 볼까? 집안 융기나 해수면 변동으로 형성된 계단 모양의 지형, 해안 당구죠. 파랑의 침식으로 형성된 해안 절벽, 해식, 해조. 파랑의 침식으로 주변부가 제거되고 남은 바위 기둥, 시스택이죠. 자, 요래 놓고 나서 각각 연결시켜 봅시다. A의 물은 농업 용수로 많이 사용된다. 석호는 염분 농도가 꽤 있다 그러죠. 염분 농도가 그럭저럭 높은 편이기 때문에 농업 용수로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D는 시스택이다. 시스택은 F네. 틀렸죠. E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육지 쪽으로 후퇴한다. 이거 아까도 계속 나왔는데, 그죠? 이거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B는 사구는 사빈보다 태적 물질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틀렸습니다. 이게 왜 틀렸을까요? 한번 볼게. 자, 바다의 단면부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긴 바다. 그 다음 여기는 해변가. 모래사장이 있는 해수욕장을 떠올려 볼까? 해수욕장은 모래 해안이고 요거를 사빈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모래가 막 있는 거지. 근데 사빈의 모래가 바람에 의해서 날려서 퇴적돼서 만들어지는 모래 언덕을 바로 해안사구라고 부릅니다. 자, 헷갈리겠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자 봐요. 사빈에 있는 모래가 막 쌓여 있는데 해수욕장의 모래 요게 바람에 의해서 날려가지고 해수욕장 뒤편에 모래 언덕을 만들었다면 바람에 의해서 날려서 갈 정도라면 입자 알갱이가 사빈보다 더 크겠어요, 작겠어요? 바람에 날려가지고 사빈에 있는 모래 알갱이 중에 바람에 날려서 뒤편에 모래 언덕을 만들었다면 모래 알갱이가 사빈보다 작은 것들이 해안사구에 쌓이겠죠, 맞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와요. 그래서 B는 C보다 퇴적 물질의 평균 입자 크기는 작다라는 게 답이 되는 거죠. 여기가 틀렸지. A는 모래 아니면 만이지. F는 암석이 아니면 곳이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9번 문제. 세계적인 가하 체험 프로그램. 나도 세계적인 나하 체험 프로그램이네. 한번 볼까? 밀물 썰물 시간에 따라 변동됨. 그럼 이거 갯벌 얘기하네. 그쵸? 뭐 조수 간만에 차,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 오염물질 정화 기능 돼 있네. 갯벌이네. 세계적인 나하 체험 프로그램. 수심이 얕은 해안에 발달하고 다양한 해양 생물의 서식처고, 그 다음에 해일이나 파랑침식으로부터 해안을 보호해주고 있고, 산호충 유해가 이거 산호초 얘기하네. 산호초가 많이 있는 지역 있죠. 산호해안. 그거 얘기네. 그럼 가서 보자. 자, A 지역, B 지역, C 지역, D 지역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갯벌이 잘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냐? 세계에 3대 갯벌이 있어요. 첫 번째 북해 연안의 프랑스 북부 해안 갯벌, 황해안의 우리나라 서해 지역 거기 갯벌, 그다음에 미국이랑 캐나다 쪽에 있는 뉴펀틀랜드만에 있는 갯벌. 이렇게 세 개가 전 세계 3대 갯벌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그 중에서 한 군데를 집었으니까 A는 가. 맞죠? 그럼 산호초가 있는 것은 열대기후 지역이겠다. 그죠? 산호는 열대기후 지역 근방에 잘 자라니까 이제 해저에서 얕은 바다에서 C가 되겠네. 나는 C. 그래서 A, C예요. A, C. 이렇게.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도에 A, B, C 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어요. A는 A를 덮고 있는 요 호수 주변에 이제 길조각이 생긴 말라위라는 나라가 있는데, 아프리카의 내륙에 있는 호수고, 요 호수가 이상하죠. 되게 길조각이 생겼죠. 이렇게 생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해령이 쫙 지나가서 동아프리카 지구대까지 연결시켜서 쫙 뻗어 있었다 그랬죠. 여기를 확대시키면 거대하게 분열대라서 동아프리카 지구대는 분열대라 그랬어요. 지판이 양옆으로 장력에 의해서 갈라지게 되고 쫙 갈라지면서 삐집고 이렇게 옆으로 밀려난 거지. 그래 버리면 지구대라고 해서 거대하게 밑에 평지가 만들어져요. 주변에는 거대한 산이 있고 중앙에는 평지가 있고, 여기를 지구대라고 불러요. 그럼 이렇게 움푹 파인 평지가 있으면 여기에는 물이 고이게 되면 이것처럼 거대한 호수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B에 가면 B는 오데오 연안 근처인데, 오데오 연안에서 호수가 오데오 연안에 있는 호수, 모든 호수가 다 빙하는 아니에요. 여기 B에 나와 있는 건 빙하가 맞지? 빙하가 맞는데 이게 확대시켜 보면 오데오 연안에 호수가 막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요 중에 이제 거대한 5대5의 호수들 중에 요런 데는 사실은 일종의 구조평야 형태에서 호수가 만들어진 거라서, 뭐 경안반, 연안반, 경안반, 연안반, 이제 연안반 쪽에 호수가 만들어진 이런 형태라서 요걸 가지고 빙하호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대신에 요 근방에 5대5 연안 근방에 정말 호수가 조그만 게 많은 거지, 비처럼. 요런 거는 빙하 호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형태랑 이런 거 잘 보세요. 그리고 미도가 높은 곳에 있는지 잘 보고 그러면 된다. 그 다음 C는 보니까 석호네. C는 석호. B는 빙하호네. 그 다음에 A는, 그러니까 거대한 호수는 대부분 다 빙하호가 잘 없어요. 빙하호는 찌금찌금 작은 이런 형태의 호수들이지. 아주 큰 호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내인적 작용에 기인한, 그러니까 어떤 지각 변동에 기인한 호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헷갈릴 일은 없다고 봐요. 그럼 볼게요. A는 빙식국이 형성된 빙하호 다 틀렸지. C의 형성에 후빙기 해수면 상승이 영향을 주었다. 후빙기 해수면이 상승하고 나서 계곡에 바닷물이 침투해서 들어가서 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주가 형성이 돼서 발달해서 이 부분을 딱 막아버리면 석호가 된다 그랬잖아. 그럼 맞네 이거. 그 다음 A는 B보다 평균 수심이 깊다. 아무래도 규모가 큰 지구대에 물이 고여있는 호수가 수심이 깊겠죠. 그래서 A는 B보다 평균 수심이 깊습니다. B는 C보다 염도가 높다. 자, 석호가 그냥 일반적인 빙하 호수보다는 염도가 높겠지, 그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C가 염도가 높다 그래야 되는데 B가 염도가 높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약 2시간에 걸쳐서
대지형 세 개의 대지형의 해안 지형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지형에 대한 문제풀이를 기본 문제 플러스 실전 문제까지 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러분들 요 대지형은 공부할 때 좀 그러니까 빡세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다 좀 하고 나면 이거는 사실에 입각해서 그냥 사실만 질문을 하기 때문에 문제를 묻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이거를 뭐 유추하고 추론하고 추측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파트예요. 그래서 배신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이제 온라인 클래스로 월화의 분량만큼 선생님이 설명을 다 했고요. 그럼 이제 대지형 끝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음 주에 학교를 오게 되면 우리 뒤에 있는 문화 파트를 설명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계 주요 종교도 끝났는데 그러면은 세계 주요 종교까지 6강을 이제 이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풀이 남았잖아. 근데 여기 EBS에서 목차를 보게 되면 EBS 목차에서 제일 마지막에 16강 있어요. 16강에 평화와 공존의 세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해서 쌤이 전 세계적인 지역 분쟁이라든지 충돌 부분이 있는 거를 따로 빼가지고 좀 더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7강에 있는 세계의 인구 변천과 인구 이주 쪽으로 다른 내용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인문 파트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고 모두 다 그래프 해석이라서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치인 10강까지 가야 되는데 최대한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죠. 시험 범위까지. 시험 범위는 우선에 어떻게 해서든지 10강까지 나가는 게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